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일단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일단 감사하고요. 예, 녹화본 듣는 사람이 많으시다 하니까 또 희망을 갖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편 배달분이 굉장히 감사하고요. 특히 존리 대표님과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신데 왜 상반된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존리 대표님 대표님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아하고요. 최근에 여러 번 만났어요. 방송에서도 만나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의견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존리 대표님의 몇 가지 의견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의사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해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 자료 PPT 잘 보이십니까? 네, 아무 분이나 답변해 주시면 바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무도 답변이 없으셔서 잘 보이시나요? PPT가 잘 보이시나요? 제 얼굴 말고 파워포인트. 네, 하셨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자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23분 감사합니다. 오! 자,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자 이제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꼭 던지는, 여러분들께 던지는, 특히 재테크 관점에서 던지는 한마디는 변화에 투자하라입니다. 공포에 투자하면 안 된다가 제 의견입니다. 공포에 투자하면 안 된다. 변화에 투자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변화에 맞는 나의 의사결정을 가져가라. 그게 제 골자입니다. 왜 그렇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들여다보자 이거죠. 공포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포가 언제인지 아세요? 공포가 가장 극점이 되는 게 지난달이에요? 이번 달이에요? 다음 달이에요? 그걸 아세요? 공포에 투자라는 말은 사실 무책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포에 투자라는 거, 저점에 투자라는 건 다 알죠. 근데 그 저점을 누구나 알고 있냐 이거죠. 누구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 공포가 가장 극화된 그 지점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공포에 투자하라. 특히 3월 달에 공포가 가장 극화됐던 지점인데 만약에 그 공포라는 지점이 가장 극화되는 지점이 3월 달이 아니고 5월, 6월, 7월이 되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5월, 6월에 공포가 극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인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책임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인사를 드리고요. 제 소개는 일단 저는 계속 평생 연구원에 있었습니다. 이제 국책연구원에서 있었다가 민간경제연구원을 거쳐서 계속 연구원에서 있고 또 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 경제전망을 통해서 그 책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근데 2020년 경제를 전망하는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어요. 그 변수가 바로 코로나19 사태죠. 어쩌면 많은 분들이 2020년에 위기 올 거라고 주장하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그 위기가 올 거라고 주장하시던 분들의 근거에 코로나19가 있었을까요? 없었거든요. 저는 2020년 경제전망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2020년은 세계 경제든 한국 경제든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반등이 아니라 지금 경제 위기가 왔는데 그 전제, 그 경제 전망의 전제에는 코로나19 사태라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급하게 좀 소책자를 발표했습니다. 보시는 더블 딥 시나리오라는 소책자를 발표했고요. 얼마나 큰 경제 충격인지를 들여다보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책인데 저와 여러 명이 4명이 전문가가
미래 시나리오 2021이라는 책을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여기 이 책을 잠깐 말씀드리면 누구는 저점이다. 누구는 뭐 이제부터 위기가 시작된다. 뭐 말이 많아요. 하도 말이 많아서 이때는 우리 대중 입장에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커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저는 강력하게 IMF, OECD, 월드뱅크, UN 이런 국제기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될 거면 국제기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기초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경제를 전망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전망을 했습니다. 산업기술, 에너지, 창업 이런 쪽은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김상윤 박사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사회복지 교육 부문은 주로 박종호 박사, KDI 전문연구원 출신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리고 기술 쪽 영역은 이재호 소장, 카카오 모빌리티 디지털경제연구소 소장, 이렇게 4명이 사실은 단체 톡방에서 제일 수다를 많이 떠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형동생 사이인데 우리끼리 뭔가 하나를 해보자 해서 미래 시나리오 2021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무슨 핫한 무슨 책에 선정이 됐는데 오늘은 오늘 주요 강의의 내용은 이 두 권을 합쳐서 저자 직강으로 진행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제가 자켓을 좀 벗어도 되죠? 예, 벗고 이제 정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국 정부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서 셧다운을 주장합니다. 하루라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셧다운을 주창하고 있는데 셧다운이라는 것을 거항하는 반대하는 그런 계층들이 있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군사력을 동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셧다운 반대입니다. 어떤 시민들은 나는 지금 월세 못 내서 힘들어요. 나 지금 월세 내기가 힘든 상황인데 셧다운이 웬 말입니까? 나 코로나19 감염돼도 돼요. 경제적 감염이 더 힘든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시민들의 마음도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혼돈의 도가니, 그게 2020년 경제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던질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더블딥이에요. 이 더블딥이 무엇이냐?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블딥이라는 것은 두 번 움푹 패이는 거예요. 두 번 움푹 패인다. 뭐냐? 2019년 경제 어려웠어요? 좋았어요? 어려웠었거든요. 지금 한번 경제 이 흐름을 보세요. IMF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 코로나19 발생 이전 단계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전망치를 냈을 때 IMF가 뭐라고 했냐면 2019년이 저점이고 세계 경제의 저점이고, 이 마우스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걸로 해야 되나 꼭? 이렇게 해야 보이시네요. 자, 야, 이게 제 맘대로 안 옵니다. 예, 이 동그라미가 제 맘대로 안 와요. 예, 마우스는 보이시나요? 마우스 안 보이시나? 자, 하겠습니다. 2019년은 2.9%로 저점을 기록하죠. 그리고 2020년은 3.3%로 반등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2019년이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의 저점이에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해 가셨죠? 이렇게 경제가 2019년에 안 좋았는데 2020년에는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코로나19 사태로 움푹 패이는 현상,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네, 이중 침체 현상, 더블딥이라는 거죠. 2019년에도 안 좋았는데 2020년에 다시 한번 안 좋아지더라. 그게 더블딥 현상.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더블딥, 그렇습니다. 서울휘님, 매니저님이시네요. 더블딥 이중 침체 현상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2020년 경제를 IMF가 뭐라고 했어요? 2019년 2.9%를 기록한 이후에 2020년 3.3%로 반등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전망이 회복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다음 월드뱅크의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월드뱅크 전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옆에 있는 책이 2019년 1월달 월드뱅크의 경제 전망이고요. 다음 옆에 있는 게 2020년 1월달 경제 전망 보고서입니다. 그 두 보고서에 각각의 부제가 있죠. 2019년에는 Darkening Skies, 이게 뭐예요? 어두워지는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019년 경제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두워지는 하늘, 굉장히 어려운 경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2020년 경제를 뭐라고 봤습니까? Slow Growth라고 봤어요. Slow Growth, 이게 뭡니까? 더딘 성장. 그러나 Darkening Skies, 어두워지는 하늘에 비유할 만큼 2019년 경제가 어려웠다고 설명을 했다면 2020년 경제는 그래도 그로스잖아요. 그래도 회복이란 말이에요. 다만 더딘 성장, 느린 성장이지 어쨌든 성장이란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 코로나19 사태 전에 지금 그렇죠. 저성장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가 2019년에는 어두워지는 하늘이라고 했다면 2020년은 그래도 그 어두워지는 하늘에서부터 벗어나는 회복되는 국면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나아지려나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바그래프만 보세요. 이게 세계경제 성장률인데요. 월드뱅크가 전망한 세계경제 성장률입니다. 되셨죠? 근데 이 세계경제 성장률끼리 비교하면 몇 년도가 제일 낮나요? 제일 낮은 바그래프를 봤을 때 가장 낮은 지표가 뭐예요? 몇 년도예요? 2019년이죠. 눈으로 봐도 2019년이 제일 낮죠. 제일 낮은 어려운 경제, 그렇습니다.를 지나서 20, 21, 22년은 어떻게 됩니까? 네, 회복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월드뱅크도 전망을 그렇게 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건 전망이고요. 이제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아마 세계 경제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019년 말이 저점을 형성하죠.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2020년에는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것이 실제 우리 세계 경제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경제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경제도 역시 근래 들어 가장 안 좋았던 시점 2019년이 2.0%로 저점을 찍었어요. 근래 들어 가장 안 좋았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도 가장 안 좋았고 우리 경제도 가장 안 좋았어요. 그런데 2020년은 2.2%로 반등할 것이라고, 완만한 반등일진 몰라도 어쨌든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단 말이죠. 어쨌든 회복되는 국면 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경기종합지수입니다. 경기종합지수를 보면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경기종합지수란 그 나라의 경제를 숫자 하나로 표현해 본 지표, 이해가시죠? 근데 이 지표가 가장 낮으면 그 경제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이해가셨죠? 근데 가장 낮은 지점이 어떤 점이에요? 근 10년 동안 2019년이 저점인 거예요. 그리고 저점을 찍고 어떻게 됩니까? 2020년을 향해서 회복되는 모습이 보였죠. 그러다가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죠. 자, 실제 그 충격을 보여주는 좋은 잣대 중에 하나가 기업경기 실사지수입니다.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기업들의 업황 전망, 매출 전망, 채산성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죠. 그죠? BSI라고 합니다. 이 BSI 지표가 어때요? 2020년을 향해서 우상향하다가, 그죠? 뚜렷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갑자기 급락하죠.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갑자기 코로나19 전후로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정경제 전망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가 회복될 듯 하다가 19년 저점을 찍고 회복될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찍는 뭐예요? 더블 딥이 확실해진 것이다. 여러분, 제가 그 어떻게 경제적인 충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제가 책에다가 강조했던
시나리오, 그림인데요. 이건 조금 이따 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블 딥은 확실히 된 거예요. 맞습니다. 확실히 됐는데 그 충격이 얼마만큼일까는 몰라요. 그 얼마만큼인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충격이 뭐 실물 경제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3월달, 4월달 중에 주식시장에도 충격이 있었죠. 그 충격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뭡니까? 네, 바로 빅스 지표입니다. 빅스 지수는 향후 주가가 얼마나 급등락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해가셨죠? 지표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이게 높아지면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 왔다 갔다 한다. 예,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 빅스 좋습니다. 예, 지각생이지만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빅스 지수라는 것이 공포지수 좋습니다. 이 빅스 지수라는 것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러니까 향후 주가가 중간장은 없다 이거예요.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예, 그거예요. 공포지수예요. 이렇게 공포감이 극에 처합니다. 여러분 답변해 주세요. 공포감이 이렇게 극에 처할 때 이게 82.69를 기록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고점이었었어요. 그게 몇이냐면 80.1인가 뭐 이 정도 숫자를 찍었는데 그걸 경신하는 공포가 가장 큰 지점입니다. 그러면 공포감이 이렇게 커졌을 때 네, 여러분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어 불안전한 혹은 공격적 자산을 선호하게 됩니까? 좋습니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불안해지면 당연히 안전자산을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죠. 그럼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네, 금, 그리고 현금. 그렇죠? 금, 현금. 안전자산 하면 금하고 현금. 그 현금 중에 가장 안전한 현금이 뭐예요? 현금 중에 가장 안전한 현금? 달러, 엔화, 유로화. 이런 기축통화죠. 예,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설날쯤에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설 끝나고 당장 뭐에 투자를 했었을까요? 네.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될 것이다. 공포감이 커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어느 정도 하면 당장 어떤 자산을 투자해야 될까? 예,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제 금 가격이 역사상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죠? 달러도 어때요? 달러도 강달러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달러의 모습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강한 강세를 보이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금리 인하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왜 그런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지금 이렇게 더블 딥이 실제 현실화됐고 이제 더블 딥으로 인해서 경제 충격이 왔고 말 그대로 통화 수합도 맞고요. 금리 인하 효과도 맞습니다. 이따 그 이유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더블 딥이 초래됐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가 가장 고점이 되는 지점이 언제인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더군다나 자 이거 잠깐 강조할게요. 이 모든 위기 상황, 충격에 해당하는 상황은 무엇에 따른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거예요. 그럼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내내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내년에 재발할 것이냐 그거 누구 아세요? 한 분이라도 아세요? 그걸 명확히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그러면 3월달이 그 공포감의 고점이라는 것을 누구도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저도 3월달이 공포의 고점일 수 있고 주식시장의 저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단정짓고 얘기할 수 있나요? 코로나19 사태를 예상할 수 있나요? 근데 왜 공포에 투자라고 하면서 그때 투자를 조장하는 거죠?
이거는 정부의 가이드라인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의 여러분 금융감독원 가보세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제도 제가 생방송 갔다가 깜짝 놀란 질문이 뭐냐면 그 투자의 의사결정에 본격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20대예요. 20, 30대의 이 신규 증권계좌 개설 건수의 20, 30대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뭐에 의존해서 투자를 하느냐? 한탕주의로 빚을 져서 투자했어요. 그거 위험하다 이거죠. 왜 위험을 조정하냐 이거예요. 그래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네, 그런 의견에는 제가 이제 존중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계속 뭐를 하냐?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를 보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보자. 항상 반드시 이런 충격이 있으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하는 흐름에 적절히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이 구조적인 변화다. 전체 도소매 판매에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난다.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누가 거스를 수 있나요? 거스를 수 없는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를 리드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나요? 이해가시죠? 그 변화를 리드하는 자산 가치에 투자하면 안 되나요?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 예,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 변화를 들여다보고 변화에 걸맞는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의 충격. 코로나19의 충격은 보시는 것처럼 뭐 엄청난 충격입니다. 근데 그 충격이 언제 집중될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의 충격이 언제 집중될 것이냐? BIS는 거의 글로벌 은행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지급결제은행이라 해서 굉장히 유명한 국제기구입니다. 근데 이 BIS가 2020년 2분기가 저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1분기가 아니라 2분기가 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되셨죠? 이따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OECD를 보겠습니다. OECD는 자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하늘색 보이시죠? 월드에 해당되는 하늘색. 이 세계 경제가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2019년이 2.9, 2020년이 예를 들어 3.0 수준의 회복을 보일 거라고 전망하다가 이거는 작년입니다. 작년 11월에. 그랬다 이번 3월 달에 OECD가 수정 전망을 했는데 이렇게 급락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러나 이 급락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21년 급격하게 회복됩니다. 자, 이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률이란 무엇이냐? 경제성장률은 GDP의 증가율이에요. GDP를 쉽게 말씀드리면 빵집이 있는데 작년 한 해 빵집의 매출액이 100만 원이에요. 올해 빵집의 매출액이 105만 원이에요. 얼마 늘었죠? 5만 원 늘었죠. 그 몇 퍼센트 는 거예요? 5% 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5% 는 게 경제성장률이에요. 빵집 경제성장률. 이해 가시죠? 근데 만약에 매년 빵집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정도 매출액을 유지하다가 어떤 한 해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서 50만원으로 줄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경제성장률이 엄청나게 침체된 거죠. 근데 그 다음 해에 80만원만 찍어도 경제가 급격히 회복된 것 같죠. 이 80만원은 사실 평년보다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연도의 그 충격이 컸기 때문에 GDP 증가율이 높게 나오죠. 그렇죠. 상대적인 거죠. 기준년에 비교해서 커지는 거예요. 이거를 소위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기저효과. 예. 베이스 임팩트라고 합니다. 어쨌든 기저효과. 기저효과에 의한 급반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의 궁극적인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해가시죠? 그러나
어쨌든 숫자적인 반등은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머니드림 기저효과가 이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기저효과가 발생할지라도 2020년에 굉장히 큰 충격에서는 벗어난 느낌은 맞죠? 맞습니까? 벗어나는 건 맞아요. 그 벗어난다는 것에 우리는 중점을 둬야 됩니다. 무게중심을 둬야 됩니다. 되셨죠? 잠깐 제가 우리 서울휘 선생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몇 시까지 강의하는 게 가장 아이디어합니까? 그걸 먼저 여기 남겨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2시간. 예, 그러면 제가 7시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로 충격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충분히 이해 가셨을 겁니다. 어쨌든 기저효과로 우리가 착시하는, 이게 그래서 제가 체감과 다른 경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체감과 다른 경제. 무슨 말이냐면 경제 성장률은 갑자기 우리나라 경제로 봐도 5%를 찍어요, 만약에.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5% 성장률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린 거예요. 이건 기저효과 때문인 거고 우리 체감과는 달라요. 체감과 다른 경제. 그런 의미고 어쨌든 경제 성장률은 5%를 찍든 그만큼의 성장세는 아니다. 다만 2020년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반등은 있는 건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주목할게요. 반등은 하기 때문에 어쨌든 V자 반등이든 U자 반등이든 L자 반등이든 반등은 반등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반등에 주목하라 이거예요.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반등할지, 뭐 부동산은 반등할지, 예를 들면 어떤 영역에서 주로 반등을 할지를 들여다봐라. 그래서 변화를 들여다봐라 이거죠. 변화를 들여다봐라.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제가 여기 출처가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번 미래 시나리오 2021의 이 책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물론 이 강의 자료 안에 있는 모든 그래프는 제가 직접 그립니다. 제가 어디서 가져오는 건 없습니다. 직접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그냥 컨셉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그린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생각을 그래프에 담아 본 거예요. 제가 직접 그리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구조적 변화는 기존 시나리오대로처럼 원래 늘어나고 있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원래 그 니즈가 늘어나.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에 대한 니즈는 원래부터 늘어나고 있었다고요. 코로나19 사태만이 아니라 원래부터 늘어나고 있던 영역이에요.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니즈가 일시적으로 급등하죠. 급등하지만 기존 시나리오 지점까지 떨어지진 않고 한 단계 그 수요가 나아진 정도에서 줄어들죠. 어쨌든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화상 미팅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줄어들긴 줄어들지만 기존만큼 줄어들진 않고 그 윗단계에서 줄어들 때 향후 더 가파르게 늘어난다. 기울기가 다르죠? 향후 더 가파르게 늘어난다. 이게 바로 구조적 변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한 대여섯 가지의 변화는 모두 다 이 구조적 변화의 모습이다. 원래 기존에도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책에다가 물론 우리 대통령 연설 3주년 연설이 있기 전에 이야기를 한 건데 첫 번째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는 이제 보건정부, 제가 이렇게 따옴표를 치겠습니다. 보건정부를 내세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했어요. 너무나 뼈아픈 경험을 했어요. 이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 말고도 다른 전염병 계속 있어 왔죠. 있었습니까? 사스, 메르스, 스페인 독감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스 사태도
1년 동안 지속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됐었어요. 메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런 전염병 말고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해치는 전염병 말고도 조류독감 매년 찾아오죠. 돼지열병도 계속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 이슈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고서 이 보건을 강조하는 정부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단적인 증거가 제 책에다 뭐라고 썼었냐면 질병관리본부를 청 단위로 승격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어제 그저께 대통령 연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런 노력은 현실이 됐습니다. 현실이 됐는데 이런 노력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만으로 국한시키는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각국이 이 뼈아픈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두 다 보건을 강조하는 그런 정부로 전환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건 시스템, 방역 시스템, 의료 여러 가지 영역의 보건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예산을 집중 투입할 거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감염병 중앙병원이라든가 전문병원 그리고 감염병 연구소 이런 것들을 개설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변화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제가 2012년도였나요? 나로호 발사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로호 발사로 인해서 우주개발 산업 여기에 굉장한 큰 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한 그 보고서를 썼던 적이 있어요. 구글로 아마 뭐 구글에 나로호 김광석 치면 나올지도 몰라요.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때 그 보고서를 쓰면서 봤는데 나로호 발사 성공하고서 그 다음 해에 우주개발 예산이 이만큼 증가합니다. 이해가시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고서 R&D 예산을 이쪽 영역, 보건, 의료 영역에 집중한다. 그런 겁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진흥을 위한 뭐 인재 개발, 인재를 진흥하고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뭐 여러 산업들을 뭐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심지어 전 정부부터 있었습니다. 현 정부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다. 전 정부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인재라든가 빅데이터 인재. 그런데 조금 더 같은 인공지능, 같은 빅데이터, 같은 사물 인터넷이라 하더라도 보건이나 의료 영역의 전문 인력을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런 방향으로 보건정부가 강조된다. 이게 코로나19 이후의 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에 대한 니즈가 커지기 때문이다. 예. 질병관리본부의 청 단위로의 승격 이렇게 무한계 리더께서 이렇게 적어주셔서 청급으로의 승격. 예. 논문 찾으셨어요? 바로 나옵니까? 나올 줄은 몰랐는데 나왔다고 하니까 저도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께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GVC. 예. GVC라는 단어는 아마도 이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고서 가장 크게 등장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GVC.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GVC에서 G를 잠깐 뺄게요. 그러면 VC가 되죠. 이게 밸류 체인이에요. 밸류 체인.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딸기잼을 만든다. 딸기잼을 만들면 앞에 농사는 누가 져? 딸기 농사 누가 져? 다른 사람이 짓잖아요. 그러면 딸기잼을 만드는 회사가 딸기잼을 물류 뭐 배달하고 운송해야 되잖아요. 그거 누가 운송해요? 그거 물류업자가 하잖아요. 그리고 딸기잼은 누가 팝니까? 마트와 같은 유통 채널이 판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딸기잼이 제조되는 제조 공정이 있지만 그게 생산되고 소비자에게까지 공급되려면 다양한 밸류 체인을 거친다. 이게 밸류 체인, VC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밸류 체인은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R&D, Design, Purchasing, Production, Distribution, Marketing, Service 이렇게 여러 밸류 체인을 거쳐서 어떤 특정 상품이 제조되고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밸류 체인별로 보면 밸류 가치가 이코노믹 밸류가 어떻습니까? 프로덕션이 제일 낮죠. 일반적으로 제조 영역의 밸류가 제일 낮아요. 맞죠? 그럼 이런 제조 영역의 밸류가 가장 낮으니 이런 밸류 체인은 어디로 보낸다? 다른 나라에 보낸다. 예,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영역에 제조 기지를 보낸다. 중국으로 보내고 뭐 베트남이라든가 아시아 신흥국으로 보낸다. 그게 뭡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이에요. 밸류 체인의 일부가 다른 나라로 나간다. 그게 밸류 체인의 글로벌화, 글로벌 밸류 체인입니다. 이해 가시죠? 반드시 제조 영역만 보내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웬만한 IT 기업들, 정말 많은 IT 기업들의 콜센터가 다 어디 있어요? 인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밸류 체인의 일부를 다른 나라로 보낸다. 예, 그게 글로벌 밸류 체인인데 이번에 글로벌 밸류 체인에 무슨 문제를 발견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밸류 체인의 일부가 차단됐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애플의 아이폰이 생산이 되는데 아이폰이 어디서 제조됩니까? 네, 중국의 팍스콘에서 제조되죠. 그죠? 그럼 이 팍스콘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이 전체 생산량,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이에요. 근데 중국의 이 제조가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되죠. 가동이 중단되죠. 그래서 팍스콘에서 인력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100만원 인건비 주다가 100만원 더 줄 테니까 좀 와다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공급이 충분히 안 이루어졌어요. 왜? 목숨과 바꾸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충분하게 연결되지 않으니까 생산 가동률 자체가 멈추고 가동이 멈추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부품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애플도 그걸 경험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전자제품 회사 다 그런 걸 경험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또 어디로 확산됐습니까? 미국과 유럽. 그러면 미국에는 공장이 또 어디 있어요? 현대자동차 예를 들어 보면 현대자동차 공장 어디 있습니까? 공장이 알라바마에 있고 조지아에 있어요. 그럼 알라바마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품 공장이 있고 조지아에 있는 기아자동차 부품 공장이 있는데 두 개 부품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품이 만나요. 만나서 뭐 합니까? 또 다른 부분품이 형성이 돼요. 그럼 이 부분품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활용이 되거나 그 나라에서도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활용이 되는데 그러면 일부 공정, 조지아가 됐든 알라바마가 됐든 둘 중에 하나의 공장만 제동이 걸리면 생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병목 공정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을 뭐 많게는 20만 가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어디까지 부품이냐라고 구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뭐 보통은 2만 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2만 가지 부품이 결합돼서 자동차가 형성이 되는데 한두 가지 부품만 외국에서 조달이 안 되면 국내 완제품 생산에 차단이 생기죠. 그러면 앞에 있던 국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급했던 자동차 부품 이거 어떡합니까? 이것도 공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일개 밸류 체인, 글로벌 밸류 체인의 일부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도 세계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구조적 변화는 원래부터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원래부터. 보시는 것처럼 원래부터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해외 투자를 줄여왔어요. 이 공장을 다른 나라에다 안 짓는 거예요. 뭐예요? 리쇼링인 거예요. 이때까지는 뭐예요? 오프쇼링. 공장을 어디다 옮긴다? 신흥국으로 옮긴다. 중국으로 옮긴다. 그게 오프쇼링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화 되다가 안 되겠다, 공장 우리나라로 데려와야지. 그게 리쇼링인 거예요. 리쇼링. 원래부터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일종의 보호무역주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리쇼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잠깐 19년으로 다시 가볼게요. 2019년에도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중국에서 생산했던 부분품을, 그죠? 중국에서 생산했던 부품을 혹은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생산 기지를 중국에 뒀는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이제 중국에서 생산한 다음에 25% 30% 관세를 매겨서 미국에 수출하려니 그게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그때도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탈하고 있었는데, 원래부터 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더 이탈 속도가 더 가속화됐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리쇼링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요즘 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책적 대응에 저도 이제 뭔가 제안을 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어서 여러 정책 자문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드에서 그 자문회의가 있었고요. 어떤 산업을 집중적으로 이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거. 그리고 어제, 오늘 화요일이죠. 월요일. 어제 중소벤처기업부 또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두 회의 때 제가 제안했던 정책 제안이 뭐였냐면 글로벌 밸류체인 이슈입니다. 이게 뭐냐면 너도 나도 리쇼링을 추진하고 있어 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리쇼링이 더 본격화된다라는 거예요. 리쇼링이. 그런데 2020년 하반기는 어떤 전쟁이냐? 리쇼링 전쟁이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 나라 기업들과 남의 나라 기업들도 자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전쟁이에요. 리쇼링 전쟁. 그래서 우리나라는 리쇼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나가있던 기업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원래부터 추진했던 그 정책이 뭐냐면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써드리겠습니다. 네. 그 나가있던 기업들아, 나가있던 기업들아 유턴해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자금 지원해줄게. 세제 지원해줄게. 고용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게.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면 그만큼 노동력에 많이 의존할 필요가 없으니 스마트 팩토리 구축하는데 얼만큼 지원해줄게. 이게 유인책이에요. 그런데 이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저도 그런 얘기를 했고 같이 논의한 게 뭐냐면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을 재고하라 이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이 지원 정책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고민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라. 그리고 세계 여러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으로 적극적으로 데려와라. 그게 유턴 기업 지원 정책입니다. 어쨌든 GVC의 변화가 있고, 다시 말하면 GVC가 뭐 어떻게 됩니까? GVC가 DVC로 바뀝니다. DVC는 도메스틱 밸류 체인, 도메스틱 밸류 체인으로 전환.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어떻게 보면 GVC라는 얘기는 세계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DVC로 바뀐다는 것은 탈세계화예요. 큰 그림에서는 세계화에서 탈세계로와의 전환. 네,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네, 탈세계화입니다. 이런 흐름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거스를 수 없단 말이에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가속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언택 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언택트라고 이해를 하시고 언택트. 예, 제가 이 발음이 언택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해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택트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언택트는 뭐냐면 on 더하기 contact. on 더하기 contact. 컨택트는 뭐예요? 접촉하다, 대면하다. 컨택. 그죠? 접촉하다, 대면하다. 근데 부정관사 on이 붙으니까 뭐가 돼요? 비대면, 비접촉이 돼요.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 비접촉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진이 한 대학에서 강의하는 모습이죠. 근데 80명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실시간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저의 이런 모습을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46분과 실시간으로 이렇게 강의를 주고받으면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코로나19의 충격이 반영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비대면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모든 영역에 걸쳐서 비대면화, 언택 서비스가 집중이 된다라는 거,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나 익숙하시죠? 기업들의 화상 미팅은 그냥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화상 미팅이라는 것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경험하면 향후에도 이것을 더 자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G20 정상회담도 화상 미팅으로 했는데 이거 해보니 얼마나 편해요. 그죠? 편하단 말이에요. 편하고 비용도 효율화돼요. 그죠? 그리고 제가 어디 강의실에서 여러분을 만나면 100명 앞에서 만나 뵙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 10,000명, 20만 명 앞에서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걸 경험하고서 향후에 이 줌이 만약에 비대면 이 화상 미팅이나 강의 서비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가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줄어들긴 하겠지만 예전만큼 줄어들진 않고 그보다 나아진 상태로 줄어들고 앞으로 향후 늘어난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온라인 강의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우리 노 교수님들도 제가 단체 톡방에서 막 우는 목소리로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뭐죠? 2시간 동안 강의 녹화를 했는데 교수님들이 반강제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반강제적으로 하셨는데 강의를 해보니까 녹화하다가 2시간 녹화했는데 날려요. 그럼 얼마나 눈물 납니까? 그죠? 눈물 납니다. 그런 말씀 토로하시는 분 계신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노 교수님들도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어떨까요? 이거 편안해가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학생들도 편하죠. 그리고 또 뭐가 됩니까? 학교 행정 측도 편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강의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각 대학들이 온라인 강연에 대한 의존도가 있는데 전체 예를 들어서 100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다. 그러면 20학점은 온라인 강의로 이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 보신 것처럼 비대면 플랫폼에 대한 니즈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 비대면화의 트렌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화, 언택 서비스만 가지고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5시간 말씀드려도 부족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그냥 중요한 거 하나 꼭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택 서비스라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급 결제예요. 왜냐하면 만나서 결제하는 게 아니라 만나지 않으면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그런 상황 하에서 비대면화된 상황 하에서 지급 결제가 원활히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활용되는 기술들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생체인식 기술, 그 다음 하나가 조금 이따 그건 조금 이따.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신분증으로 나임을 증명했다가 이제 뭘로 나를 증명해요? 지문과 정맥으로 나임을 증명해요.
이미 공항에 가시면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려면 여러 비행기 타려면 공항 서비스 이용할 때 뭐를 이용해야 됩니까? 뭘 가지고 다녀야 돼요? 신분증 가지고 다녀야 되죠? 저는 신분증 안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3분밖에 안 걸려요. 예, 공항 그 보딩 하는데 옆에 파티션이 하나 있는데 거기 3분 걸립니다. 그냥 3분 동안 신분증하고 지문하고 정맥을 같이 등록하면 돼요. 그럼 이제 뭐예요? 네, 그냥 신분증 없이 지문과 정맥으로 나임을 입증하고 네, 모든 공항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랑 각 공항들이 뭘 추진하느냐? 이 지문인식 기술을 한번 도입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 공항 내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 내에 있는 예를 들면 은행 서비스, 약국, 뭐 서점, 카페, 음식점, 그리고 뭐 그 뭐죠? 항공사 정말 많잖아요. 그 모든 서비스, 심지어는 그 공항 버스까지 모든 서비스를 그냥 지문과 정맥으로 대체하자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국내선 이용할 때 지문 인식한 지 벌써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줄 안 서고 아주 편합니다. 근데 이제 했다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신선하게 느끼신다.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그 생체 인식 기술에는 대표적으로 지문, 정맥, 홍채, 얼굴, 또 목소리 인증, 예, 여기까지 포함합니다. 목소리 인증까지, 안면 인식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생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나임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체 인식 기술 말고 두 번째는 이 신분증 자체가 뭐로 바뀝니까? 디지털 신분증으로 바뀝니다. 이게 디지털 신분증은 뭐냐면 이 아날로그 신분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날로그 신분증이 사라지면 이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신분증이 등장하는 건데 이거 허위나 조작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허위나 조작이 불가능한 디지털 신분증이에요. 오히려 아날로그 신분증은 허위나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조작하는 범죄자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디지털 신분증은 제가 이 설명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 블록체인 기술이 기초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기초하기 때문에 어쨌든 허위나 조작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블록체인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주민센터가 단체 톡방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주민센터가. 이해 가시죠? 그리고 단체 톡방 안에 제가 있고 은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은행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면 단체 톡방 안에 지금 주민센터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허위 조작 아니야 라는 것을 주민센터에서 그때그때 승인해 주면 되잖아. 그게 디지털 아이디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 디지털 아이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DID, 탈중앙 신원 인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무섭나요? 휴대폰 분실에도 문제가 없어요. 나임을 증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휴대폰을 주우면 그 신분증을 내 휴대폰을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예, 증명하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 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변화가 있다고 해서 언택트를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가 제가 2019년부터 강조했던 거예요. 2019년 10월 달에 2020년 경제전망 책을 내면서 제가 그 문장에 책 보신 분은 꼭 보세요. 뭐라고 썼냐면 웬만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 주문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지금 버거킹이나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가서 사람을 통해 주문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직접 기억나요? 열정로로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통해 주문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점원한테 가가지고 주문 좀 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키오스크에서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키오스크라는 것이 말 그대로 유통 채널의 비대면화의 핵심이다.
이해가시죠? 아주 간단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베라 갔는데 키오스크 주문만 하랬대요. 좋습니다. 베라도 그렇답니다.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키오스크의 고도화를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앞에 말씀드렸던 이슈들하고 제가 묶을 거예요. 키오스크가 어떻게 고도화 되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모바일 폰과 연동돼요. 좋습니다. 작은 병원 가도 키오스크가 모바일 폰과 연동이 돼요. 그리고 맛집 가도 모바일 폰과 연동돼요. 지금 줄이 50명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줄 서 있지 않아도 돼요. 비대면화죠. 그리고 맛집에 갔는데 30명이 앞에 줄 서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없어요. 나는 뭐 합니까? 1시간 동안 거기서 안 기다려요. 뭐 해요? 밖에 커피숍 가고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 여행을 즐기다가 다시 그 시점에 맞춰서 돌아와서 즐기죠. 그러니까 그 시점을 모바일 폰으로 확인하는 거죠. 말 그대로 키오스크와 모바일 폰과의 연동, 이게 하나의 고도화 방향이에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키오스크가 또 뭐와 만나냐면 앞에 얘기했던 생체인식 기술과 만납니다. 그럼 뭐냐? 그 키오스크가 나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안면인식 기술, 홍채인식 기술, 목소리인식 기술, 이런 기술들이 나임을 알아보는 거죠. 스타벅스에서는 일찌감치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사례를 여기 제시를 했는데요. 중국의 Agricultural Bank of China, 중국으로 치면 농협은행 같은 그런 은행입니다. 이태원에 밥 먹으러 갔는데 카카오톡으로 알림 오더라고요. 이태원은 가지 마세요, 좀. 농담입니다. 네. 그러면 이 Agricultural Bank of China, ABC가 바이두가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을 ATM에 삽입합니다. 그러면 은행 서비스마저도 되셨죠? 은행 서비스마저도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나임을 알아보고 우리 신분증 필요 없이 카드도 필요 없이 통장도 필요 없이 내가 필요로 하는 은행 서비스를 맨몸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포스트 코로나 언택 서비스입니다. 은행마저 무인은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선보인 예예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변화를 민감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언택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사회 문화의 변화로 가도록 할 텐데 한 5분 정도 쉬어도 되나요? 5분 정도 잠깐 쉬었다 가도 됩니까? 아니면 이어서 해야 됩니까? 5분 정도 쉬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들려요?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50분. 50분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쉬다가 제가 커피를 아메리카노만 마시는데 원래 제가 지금 이 당을 섭취하려고 당빨 좀 받아보려고 지금 커피 한 잔 타왔습니다. 이거 좀 마시겠습니다. 자, 잠깐 이제 당에 의존해서 제가 초콜릿도 먹고요. 이게 온라인 강의가 쉴 새 없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당이 좀 딸리네요. 자,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먹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6시 50분 정도에 마무리를 하고 그때부터는 좀 질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은 그때쯤에 딱 잘생긴 유인촌 닮으셨네요. 아무튼 잘생기셨. 대단히 감사하네요. 유인촌 얘기는 또 처음 듣습니다. 제가 요즘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냐면 그 누구죠? 야구 선수 야구 선수 황 있는데 황씨 젠틀맨 느낌이 어쨌든 젠틀맨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황재균 황재균 닮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황제긴 맞대요. 실례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촌도 감사하죠. 유인촌이 정말 잘생기셨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아이, 감사합니다. 한땀 작업실 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토크를 마무리하고 초콜릿이 넘어갔으니까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뭐라고요? 뭐를 강조합니까? 변화에 투자하라. 변화에 투자하라. 그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변화를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변화할지를 들여다봐라. 네, 그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 문화적인 관점의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책에다가 이 그림을 직접 넣었는데 이 그림이 흑사병 당시의 모습이에요. 흑사병 당시에 중세 유럽에서 약 2,500만 명이 당시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그때 이 그림을 놓고 뭐라고 해외 자료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었냐면, 흑사병 때 이탈리아에서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는데 그들을 시신을 처리할 만한 그런 여유도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말 길거리에 쓰러져 죽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참담한 상황이죠.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당연히 이렇게 거대한 충격이 있었을 때는 사회, 문화, 역사 여러 가지 면에 걸쳐서 변화가 있었겠죠. 그 변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만 말씀드리려도 또 1시간 갑니다. 자, 짧게 하나만 가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역사적인 변화인데,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신봉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교회에 많이 다녔고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흑사병이 이렇게 도지고 있는데 제발 나에게만은 흑사병이 오지 않게 해다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귀족들이 먼저 죽었어요. 집단 감염되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의 권위가 실추됩니다. 이거 뭐 교회 아무리 믿어도 의미 없구나 라는 생각이 팽배해지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죽은 거죠.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이 더 중요시 되겠죠. 사람의 개체수가 많을 때보다 그게 줄었을 때 인간에 대한, 인간이 가장 중요해, 인간이 우선돼야 돼 라는 생각이 커지겠죠. 그때 이 흑사병을 전후로 해서 교권주의, 교회의 권위가 가장 높았던 교권주의에서 인본주의로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변화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냥 여기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변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으니까 영국에 보세요. 인구가 어떻습니까? 급격히 줄어들죠. 인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는 동안 당시 농노들의 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중국의 노동력들이 다시 복귀를 안 하니까 임금을 주죠. 더 많이 줄 테니 일 좀 해다오.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노동력의 가치가 올라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인력이 없으니까 더 많이 죽게 하는 거예요.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이 농노들의 임금이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목공임금입니다. 목공임금이 크게 늘어나죠. 결국 임금의 상승이 있었고 농노들이 이제 신흥 부자로 등장하기도 시작해요. 그래서 그 과거에는 계급 사회였죠. 열심히 일해도 나는 그냥 농노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노 제도가 붕괴되고 귀족 사회가 붕괴되고 새로운 신흥 계층이 부상하고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그냥 어떤 거대한 충격이 있으면 그냥 경제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린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자, 대표적인 예가 맥도널드죠. 맥도널드의 로고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는 것처럼 로고를 띄워놨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역시 소셜 디스턴싱이 강조됩니다. 교육 관점에서 우리 기침할 때 이제 손으로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했죠. 드디어. 예, 팔꿈치로 막아야 된다는 교육이 강조되죠. 엘리베이터에서 대화 나누면 안 된다는 것은 원래 에티켓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떠들면 내가 듣기 싫은 그 언어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거는 에티켓상 엘리베이터 타면 이야기를 안 하다가 내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원래 에티켓이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가져온 엘리베이터의 변화가 뭐예요? 엘리베이터 뭐가 붙어 있어요? 대화 금지 마크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게 하나의, 물론 다른 사람들이 탔을 때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게 하나의 에티켓이 형성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실현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사람 북적대는 데에 내가 거기 굳이 가고 싶어 하는 생각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 북적대는 클럽 같은데 내가 거길 가야 돼 하는 생각을 더 가게 되는 거예요. 사회 문화적인 소셜 디스턴싱과 관련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사회 문화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홉스테드가 분리를 하기를 컬렉티비즘 컨트리, 집단주의적 사회, 그리고 미국 같은 사회를 뭐라고 합니까? 개인주의적 국가, 뭡니까? 인디비주얼리즘 컨트리. 물론 우리나라를 그것도 아니고 관계주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건 그냥 빼겠습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주의예요? 집단주의적 국가다라고 알고 계시죠? 왜요? 우리나라의 언어에는 이미 집단주의적 성향이 반영되어 있어요. 예를 든 게 그거죠. 나의 나라라는 단어가 있나요? 나의 집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나의 회사라는, 아니죠. 우리 나라, 우리 집, 우리 회사인 거예요. 가장 재밌는 게 우리 와이프라고 하죠. 우리 와이프라는 게 우리 집 마누라, 우리 마누라. 그런 단어는 사실은 없는데 우리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우리라는 의식이. 그게 언어를 통해서도 이미 내재되어 있다. 집단주의적 국가다. 혹은 앞에 강조했듯이 관계주의적 국가입니다. 근데 이런 문화 속에 있다가 좀 더 개인주의화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는 집단주의적 국가지만 개인주의화 되어 왔죠? 맞습니까? 개인주의화 됐다. 네, 영어로는 my wife, my country, my home이지만 한국어로는 우리 집, 우리 나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언어 속에 내재된 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좋습니다. 과학자 엄마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제가 이야기 까먹었잖아요. 무슨 얘기해야 되는지 까먹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변화 속에서 원래 우리나라는 아파트식 주거 문화라든가 또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현재 전체 가구에서 약 30% 정도가 1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런 과정에서 뭐가 늘어나요? 개인주의적인 국가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그죠? 원래 일어나고 있었지만 제가 강조하는 게 다 그렇죠. 원래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코로나19라는 사태를 계기로 그 니즈가 더 커졌다 이거죠. 개인주의적인 니즈가. 이게 사회문화적인 변화마저 가져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다섯 번째가 조직문화인데 사회문화적 변화가 조직문화에 영향을 줄 겁니다. 조직문화에서 우리 출장 취소돼봤죠? 회식 많이 취소됐습니다. 회의도 마찬가지 취소됐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재택근무 많이 하시나요? 혹시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재택근무? 네, 회식은 사라진 느낌이라고 무한계 리더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제가 지난 2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거의 대부분 재택근무 중이시고요. 거의 대부분 온라인 스트리밍, 지금과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강연 요청이 기업에서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오전에 어떤 은행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소위 지점장님들이신데 지점장님들이 다 댁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재택근무 중이셨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어쨌든 조직 문화의 변화인데 회식도 취소됩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이거 재택근무 해보니까 그리고 화상 미팅으로 해보니까 이거 굉장히 효율적이네 라는 것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낀다 이거죠. 저희 연구실이 여기 역삼역에서 거의 우리나라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그 건물에 있습니다. 여기 아시죠?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어디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가 반영된 그 건물, 그 평수, 만약에 제 연구실이 5평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5평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시키면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일까요? 아닐까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근데 재택근무 그리고 회의라는 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지겠다. 상대적으로 그런 거죠. 왜요? 이제 이미 밀레니얼 세대가 더 많이 조직에 편성되면서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 일하기라는 것이 강조되잖아요. 그래서 팀장들은 밀레니얼을 이해하고 또 밀레니얼은 팀장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니즈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맞죠? 그랬는데 이 밀레니얼들이 등장하면서 회의라는 것이 더 이상 있지 않게 된 거예요. 저희 조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장 이상들끼리는 회식을 하지만 팀장 이하들끼리는 회식을 안 해요. 그냥 점심에 점심 먹는 걸로 대체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식으로 원래 회의가 많이 취소되어 오고 있었어요. 왜? 워라밸을 강조하니까. 면접 자리에서는 이제 회사에 충성한다고 얘기하지만 면접만 딱 끝나면 워라밸이 가장 중요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회의가 취소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더 강하게 회의 취소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재택근무를 좀 말씀드리는데 원래 우리나라는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또 유연근무 시스템을 도입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택근무에 대한 니즈가 커져가고 있었던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재택근무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괜찮다라는 것을 지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택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뭡니까? 그 시스템이 뭐예요? 재택근무 집에서 집 밖에 있고 떨어져 있어도 원격으로 비대면으로 지급 결제를 하고 그죠? 그 결제판 결제 올리고 상신 올리고 ERP죠. 그게 바로 ERP입니다. 전사적 자원 관리에 해당하는 ERP 시스템인 거예요. 제가 ERP 시스템을 어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ERP뿐만 아니라 뭐 클라우드라든가 또 RPA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막 얼버무려서 말하니까 ERP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다고 누가 막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기업의 전체의 기업 경영의 과정에서 전사적으로 이 전자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 내 사내 이메일 시스템이 있다든가 그리고 구매 결정한다든가 어떤 제조 의사 결정이라든가 인사관리 이런 여러 영역에 걸쳐서 ERP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지 않아도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 ERP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원래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ERP를 도입한 사업체의 비중이 10%가 안 됐었어요. 원래부터.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을 했지 중견기업 밑으로는 도입을 많이 안 했었어요. 근데 ERP 시스템을 도입한다고요. 왜? 재택근무를 해야 되니까 반강제적으로. 그리고 그런 것이 하나의 붐이 형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ERP라는 것을 도입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ERP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그 테마주로 ERP주가 있었죠. 예를 들면 이제 더존비전 같은 기업, 포스코 ICT 같은 기업,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그 테마주에 있었던 기업들입니다. 근데 더존비전 같은 경우는 ERP 시스템도 공급하지만 클라우드 그리고 RPA 솔루션도 공급합니다. 이 RPA 솔루션을 또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사무직 근로자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게 RPA예요. 아시죠? 인공지능 시스템이에요. ERP보다 더 디지털화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직 근로자의 일을 대신해,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이메일을 100개를 보내야 된다. 근데 그 100개의 이메일을 대신 보내주는 거예요. 누가? RPA가. 네,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RPA가 뭐 하는 거냐면 사무직 근로자의 일을 러닝해서 학습해서 그걸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ERP는 굳이 말하면 3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이고 RPA는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ERP 시스템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크게 부상했다라는 거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상세한 설명보다는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실 한 4시간짜리 분량입니다. 그런데 짧게 세계경제 이슈, 한국경제 이슈, 이 세계경제, 한국경제 이슈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그 파급 영향이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께서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한다, 주식 투자를 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단어는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도 모르고 부동산을 얘기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주세요. 금리란, 따라해주세요. 금리란, 돈의 가치예요. 금리는 돈의 가치. 그리고 돈을 주고 뭐 삽니까? 물건을 사죠. 그럼 물건의 가치를 뭐라고 합니까? 물가라고 해요. 물건의 가치, 물가. 작년에 이 물을 1,000원 주고 샀는데 올해 이 물을 또 사려고 보니까 2,000원을 달래요. 그럼 이 물건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2배로 올라갔죠? 물가가 2배 올랐다. 예. 물가가 2배 오르는 동안 제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야? 떨어졌죠? 작년엔 1,000원만 주고도 바꿨는데 올해 2,000원 주고 바꾸니까 제 돈의 가치는 떨어진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지금 머니드림님, 그리고 열정로로님 한번 또 적어주세요. 금리와 물가는 역행한다. 적어주세요. 금리와 물가는 역행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금리와 물가는 역행한다. 꼭 기억하세요. 이 물가에는 뭐가 있어요? 물가에는 부동산 가치도 있어요. 돈 주고 바꾸는 모든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주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런 변화를 안 들여다보고 그냥 집 가격만 보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집 가격이 오르는데 금리도 같이 올랐어요. 만약에 돈의 가치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럼 집값이 오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금리의 향방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근데 금리를 인하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겠죠. 금리를 인하하면 투자가 늘어나요. 투자가 늘어나면 뭐가 늘어날까요? 고용이 늘겠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겠죠. 그러면 더 많은 소득이 늘어나겠죠. 소득이 늘면 소비가 또 늘어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려 하겠죠.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뭐 하려는 거예요?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야. 경기를 부양시킨다. 금리를 인하해서 적극적으로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경기 부양책,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외에도 여러 가지 통화 정책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통화 정책을 하는 걸 완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 자, 적어 드릴게요. 네. 완화적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를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했죠. 여기 보이시죠?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합니다. 그리고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죠. 이런 통화 정책을 뭐라고 한다? 완화적 통화 정책이라 한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최고의 성장세를 누려요. 최고의 성장세가 누려지니까 이제 경제 위기로부터 극복했다라고 보니까 이제 미국이 뭐 하기 시작해요?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요. 2015년 12월에 한 번, 16년 12월에 한 번, 17년에는 3번, 18년에는 4번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런 통화 정책을 뭐라고 합니까? 예, 또 적어주세요. 긴축적 통화 정책. 예. 긴축적 통화 정책이야.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경제 위기일 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강구하다가 경기가 회복됐을 때는 또 통화 안정을 위해서 긴축적 통화 정책을 강구한다. 완화의 시대에서 긴축의 시대에 왔는데 제가 2020년 경제전망책의 첫 번째 이슈, 제 20가지 이슈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이슈가 뭐다?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의 전환. 네, 그겁니다. 여기 있는 이 주제 그대로입니다.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의 전환.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 왜 이렇게 되느냐? 미국 경제를 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미국 경제를 보고 있는데 2020년, 21년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안 좋을 거라고 전망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안 좋을 거라고 전망하니까 금리를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인하해 나가기 시작해요. 2019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간다. 완화의 시대로 전환됐다. 그리고 2020년, 21년에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고 제가 전망했던 거예요. 실제 어떤지 볼게요. 미국도 금리를 계속 인하했죠.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어요. 정말 핵폭탄급 경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추가적인 금리를 인하하는데 이거 얘기하려면 되게 긴데 이 금리 인하를 보통 0.25%포인트씩 인하해요. 인상할 때도 그렇고. 이걸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요. 그게 룰이에요. 베이비 스텝 룰. 예. 근데 이런 경제 위기에 처하니까 0.25가 아니라 0.5%포인트씩 인하해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미국에서. 네. 세계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됐는데 더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하하는 동안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거 보세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역사상 가장 낮았던 기준금리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제가 정리할게요. 역사상 처음 있는 금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홍익인간 이래로 가장 낮은 기준금리의 시대에 진입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낮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처음 겪고 있는 금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치나 그리고 주식 가치는 원래 높아져야 돼, 낮아야 돼? 원래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따 부동산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좀 빨리 갈게요. 미중무역 분쟁입니다. 미중무역 분쟁은 원래 제가 2020년 경제전망 책에다가도 뭐라고 했냐면 미중무역 분쟁은 2020년 휴전이다. 왜냐하면 재선이 있으니까 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미중무역 분쟁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개되는 거예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뭐가 있어요? 재선이 있으니까. 재선에서 성공하려면 이 모든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어디다 돌려야 돼요? 중국으로 떠넘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중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너 탓이야 라는 것을 증명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미중무역 분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 경제 관점에서
이제 한국 경제 이슈입니다. 중요한 주제. 교수님 재밌어요. 말씀 어쩜 저렇게 조리기 잘하시. 감사합니다. 자, 한국 경제 주제 하나.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리 원유 수요가 줄겠죠. 해운 물동량이 주니까 수출입도 안 되니까 해운사가 운행을 많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항공운송이 많아요, 안 해요? 안 많죠. 그리고 공장 가동이 많아요, 안 많아요. 이런 시국에 자동차 삽니까? 안 사죠. 스마트폰 바꿉니까? 안 바꿔요. 그러니까 공장도 가동이 줄어요. 그러니까 모든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보세요. 원자재 가격이 다 하락하죠. 특히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하죠. 국제 유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합니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우리나라의 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물가에 엄청난 충격이 있겠죠.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원래 3에서 4 사이 약 3.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원래 물가가. 근데 2012년 이후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한 1%대로 완전히 레벨 다운 됐어요. 구조적 변화. 그죠? 그랬는데 2019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0.4%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0년에는 0.3%로 전망합니다. IMF가. 왜? 국제 유가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 하락하니까 소비자 물가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 상승률은 0.3, 0.4에 해당하는 물가 상승률은 작년에도 한 3달 정도는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이 물가 상승률이 1년 동안 12개월 이상 마이너스를 지속하면 그런 경제를 뭐라고 한다?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에코마마님 질문 드려볼게요. 내일 스마트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사실 겁니까? 안 사실 겁니까? 떨어질 것 같아요. 살 거야? 안 살 거야? 안 사겠죠. 제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러면 다음 한 달 동안 스마트폰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또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그럼 한 달이 지나서 사려고 보니까 1년 동안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요. 사겠습니까? 또 안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그러면 계속 안 사고 안 사면 안 사니까 수요가 더 주니까 가격이 또 하락하겠죠. 디플레이션 오면 안 삽니다. 부동산도 안 사고 내구재도 안 사요. 그러면 이 수요가 주니까 또 추가적인 가격이 하락해서 이런 현상 뭐라고 합니까? 디플레이션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이거 경제학 용어예요. 네, 디플레이션 소용돌이. 네,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 이런 영어 표현은 그렇습니다. 한번 디플레이션에 처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게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에요.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에 처한 그 국가가 어떤 국가요? 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그겁니다. 근데 아까 물가와 금리의 관계를 설명했죠. 중앙은행의 목적이 뭐예요?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이듯이 중앙은행의 목적이 뭡니까?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 목표예요. 물가 안정. 그 물가 안정적인 물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가 안정 목표치가 몇이에요? 현재 2%가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 추이예요. 한국은행의 목표 안정 물가예요. 그럼 2%를 만들려면 자 보세요. 2%를 만들려면 금리를 지금 물가가 0%니까 2%로 올리려면 물가를 올리려면 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내려야 되겠죠. 근데 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릴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제 다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디플레이션이 와도 만약에 이것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전망이 2020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완화된다라는 IMF의 전망인데 코로나19 사태가 그 이상으로 확대되면 물가 상승률이 더 하락하겠죠. 그러면
통화 당국 한국은행은 금리를 더 내릴 여지도 없는데 물가를 안정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물건을 여기서 훔쳐가는데 제가 지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디플레이션입니다. 지금은 디플레이션은 아니에요. 디플레이션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디플레이션이 와도 뭔가 대응책이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회복될 만한 여지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자,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잠깐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주제를 가겠습니다. 제가 이 여러 한 가지 주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한 가지 주제는 뭐 1시간짜리예요. 네, 한 가지. 자, 부동산 시장 잡힐 것인가 이 주제만 가지고도 사실 한 시간짜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점에서 경제학적으로 들여다볼 때 항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거예요. 이 그림. 여러분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지금 직장에서 정말 충실히 열심히 일하시면 여러분 부자 되실까요? 네, 충실히 열심히 성실히 회사에서 주어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부자 될까요? 부자 되기 어렵죠. 어렵죠. 내가 성실히 일한다는 것은 여기 지금 이 낚시꾼처럼 일한다는 뜻이에요. 이 낚시꾼 부자 될까요? 네, 부자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이 부자처럼 살아야 돼요. 경제를 들여다보면서 사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 투자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투자 이해가시죠? 투자. 왜냐하면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산 가치가 높게 형성되니까 내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0만 원 모았어요. 그거 절대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왜 돈 모으는 거 가지고 부자 됐다고 생각하시죠? 가끔 어떤 재테크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뭐 1,000만 원 모으기 프로젝트 뭐 이런 거 하시는데 그거 부자 된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모으는 동안 우리 집 집값은 1억 오르고 2억 올랐는데 그게 부자 된 거예요? 나는 더 가난해진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못 하죠? 소득의 축적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내가 막연히 소득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더 가난해지겠다는 얘기랑 다름이 없습니다. 어쨌든 자산, 상승하는 자산 가치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경제를 전망한다라는 것은 제가 늘 경제 전망하듯이 경제를 전망한다는 것은 재테크 관점에서 저축하고 좋아하며 경익나님한테 혼나. 제가 재테크 관점에서 경제를 전망한다는 얘기는 이 자산 가치가 높게 형성되는데 특히 주식이 될까? 주거용 부동산이 될까? 상업용 부동산이 될까? 어떤 자산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될까를 들여다보는 게 경제 전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어떤 자산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될까를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거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입니다.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동의하는 사람이 반이고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반일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KB국민은행 데이터입니다. 저는 이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인 거예요. 근데 매매 가격이 2019년 상반기에 하락했어요. 그러다 상승합니다. 2020년 2, 3월까지는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3월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에 치닫으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이 완전히 하락합니다. 이해가시죠? 하락하지만 0 밑으로는 안 떨어졌어요. 여전히 상승인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그것만. 이게 왜 그럴까?
보시는 것처럼 2020년 미분양 주택 건수가 갑자기 늘어나죠. 수도권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때 수도권의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사라지죠. 검정색. 미분양 주택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비수도권의 주택, 저는 이제 주택 시장입니다. 이 주택 매매 가격은 비수도권의 경우 떨어지죠. 왜? 미분양 물량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 그런데 미분양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죠. 조정되는 거예요. 왜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늘어날까요? 왜 늘어날까요? 매매 거래가 안 이루어져서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매수 우위 지수예요. 매수 우위 지수는 뭐냐면 높아지면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차라리 반대로 매도세가 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매수세가 굉장히 높을 때 매매 가격이 높게 형성되다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급락하죠. 매수세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집 보러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힘들어요? 건물주가 힘들어요? 세입자가 힘들어요? 누가 힘들어요? 공인중개사무소가 제일 힘들어요. 아무도 안 와요. 집 보러 안 와요. 공인중개사무소도 그래서 문을 닫습니다. 휴가 가고 문 닫아요. 어차피 손님 안 오니까. 집 보러 안 오기 때문에 매매 거래 자체가 굉장히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점에 부동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거예요. 예, 증가세가 줄어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최저금리라고 했죠. 최저금리라고 했죠. 그러면 잠재적으로는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겠어요? 굉장히 높게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매수세가 연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전제를 깔게요. 왜냐면 저도 코로나19를 전망 못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전제를 까는데 2020년 상반기에 고점을 찍고 20년에는 완화된다 라는 게 전제입니다. 글로벌리. 이것은 사실 IMF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0년 상반기 중에 완화된다, 안정화된다 라고 전제할게요. 2차 확산 이런 거 없다라는 걸 전제로 깔겠습니다. 만약에 2차 확산이 있으면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확산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두 가지 세계 코로나19 사태, 국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전제를 깔면 가장 중요한 우리 경제의 특징은 내외수 불균형이에요. 우리 내수는 이미 회복됐고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데 외수는 굉장히 어려워요. 수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적으로는 코로나19가 잡히기 시작하면 만약에 5월 중으로 코로나19가 이 재감염도 안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5월, 6월쯤에 뭐 시작해요? 집 보기를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꺾였다가 매수세가 다시 올라가요. 그럼 매수세가 다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매매 가격이 고공행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 V자 반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부동산 시장이 잡힐 것인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책이 굉장히 중요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 했어요. 왜? 매매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못 가진 자와 가진 자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격차를 축소하자가 정치 기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 하는 거죠. 근데 전 정권은 어때요? 전 정권, 보수 쪽은 어때요? 거래를 활발히 일으켜서 경기를 성장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득 불균형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 이 진보 쪽은 이 성장보다는 소득 불균형을 잡아야 된다.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초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잡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이 시국에 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미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됐으니 잡으려는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시국에 무슨 부동산 규제책이야 하면 난리가 나죠. 서민들이. 그런 면에서 말이 안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은 경기 부양이에요. 그러니까 규제책보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뭐를 고민해야 돼요? 뭘 고민합니까 실제? 고민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신산업이에요. 국토교통 산업 영역의 신산업. 제 이 미래 시나리오 2021 책, 이 책에 홍보 하나 하자면 이 네 번째 저자가 이재호 소장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디지털 경제연구소 소장님. 이재호 소장님이 김현미 장관님한테 자문을 해주는 분이에요. 어떤 자문? 스마트 모빌리티죠. 스마트 모빌리티.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그리고 공유자동차, 카카오 택시와 같은 플랫폼, 교통 플랫폼,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진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ITS라고 있습니다.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이런 영역에 대한 유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데 관점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부동산 시장 규제입니까? 그죠? 지금 시점적으로 아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근거만 더 드릴게요. 한 가지 근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느라 정부 부채를 감안하고서라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재정 적자 문제, 국가 채무 얘기 많이 나오죠.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또 뒷받침돼야 돼요? 세수가 뒷받침돼야 돼요. 세수를 거두려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야 되겠어, 아니겠어요? 활발히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활발히 일으키기 위해서 뭐 할까요? 적극적으로 규제책보다는 완화책을 펼칠 거다. 적극적인 갑자기 규제를 이렇게 강화하다가 갑자기 완화책을 펼치기보다는 추가적인 규제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 이런 초점을 둘 것이고요. 규제 말고 공급이라는 사이드,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그래야 건설 투자가 늘어서 경기가 떠받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묶였던 그런 지역들을 이제 완화한다든가, 또 재건축 승인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소극적 규제 완화죠. 적극적 규제 완화는 아니고,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강력한 규제를 펼치다가 규제 완화 사이드로 가니까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회복될 것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제가 5분 동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했듯이. 자, 제가 더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욕심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또 참여해 주셔서 더 천천히 길게 많은 것들을 더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 경제 전망과 대응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 경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마 신사임당에서 보신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또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그 오마이스쿨 유튜브 채널로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 2020년 경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들이 생애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2020년 경제 성장률이 보세요, 마이너스 3.0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0이에요. 이 마이너스 3.0은 여러분 생애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숫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가장 강력한 경제 충격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셨다. 그 IMF 외환위기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은 2점 몇이었어요. 플러스 2점 몇. 이해가시죠? 그것도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다 그러시면, 그 금융위기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073, 제가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0.073은
마이너스 0.073. 마이너스 0.073은 2008년. 이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대략.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어마어마한 숫자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세계 경제가 근래 들어 또 그 대공황 이후로 가장 큰 충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다면 그것도 비교가 안 될 만큼의 경제 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경제가 2020년에는 저점을 찍고 21년 반등한다. 5.8%로 반등한다. 다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5.8%라는 숫자를 고지고대로 야 이렇게 급상승해 이거 아니에요. IMF 외환위기 직후에도 굉장한 플러스 9점 몇을 기록하고 뭐 이랬습니다. 이것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다 라는 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세계 경제는 이렇게 흘러간다. 한국 경제를 전망하려면 당연히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전제로 깔아야겠죠. 그 전제는 이 전제입니다. 다음 한국 경제 전망입니다. 시나리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제가 책에다가 이거 강조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책 한번 열어볼까요? 코로나19 사태가 만약에 똑같죠? 그래프 똑같죠? 네, 색깔만 다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파란 색감으로 그려서 출판사에 보냈는데 출판사에서는 이제 빨간 톤으로 또 다시 그렸습니다. 네, 증거 자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나리오가 세 가지가 있는데 시나리오 세 가지는 5월달 안에 우리나라는 어쨌든 종식이 되고 그리고 6월부터는 이제 완전히 다른 경제를 맞이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한다. 그러면 우리 경제 충격은 그렇게 크진 않다. 이거 0.4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굉장히 큰 충격이다. 파랑이 더 좋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끌어진다, 재확산된다 그러면 마이너스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끝까지 가고 내년에도 또 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2.1%로 더 크게 급락합니다. 이 숫자 아까는 세계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한국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는 IMF 외환위기 때 5%대였어요. 마이너스. 그게 가장 극심했던 숫자예요. 마이너스 5%.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8%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에 산불 난 거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남의 나라에 산불 난 거예요. 이해가시죠? 어쨌든 남의 나라에 산불이 와도 미세먼지가 오긴 오지만 그만큼 충격은 아닌 건데 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은 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위기 당시와 글로벌 금융위기 중간 언저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해가시죠? 그만한 충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충격이 지나가고 나면 21년에는 반등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럼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완화적 통화정책 이 스탠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내외수 불균형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기업들의 미팅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이렉트한 창구를 마련합니다. 이 검역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간소화하고 기업들 간의 미팅을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예, 그런 수출 진흥책 이런 것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대외 거래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지원하는데 국내 예를 들면 중소기업 제품, 중소기업들의 내수 제품들을 발굴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태우는데 지원하는 거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나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코로나19 확산이 멈춘 예를 들면 뉴질랜드죠.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신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지원책들도 펼쳐나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많이 말씀 안 드렸습니다. 언택트는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거의 6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큽니다. 큰 범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언택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뉴딜 정책을 펼치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전문가를 육성하고 산업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더 진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할지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시는 거, 결국 이런 변화의 흐름을 쫓아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굉장히 위기로운 상황이죠. 이 위기 상황에 같은 위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저 기독교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이 성경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1000년인가 이렇게 유배 생활하면서 많이 이제 뜯기고 계속되는 전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1000명도 안 남았다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내일 10만 대군과 싸워야 된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물을 먹여봐라 이러셔요. 대부분의 병사들이 물을 마시는데 코를 박고 물을 마셔요. 가끔 어떤 용사들은 준비된 자세로, 긴장한 자세로 어디서 공격이 시작될지, 내일 그 공격이 어디서부터 시작될지를 긴장한 자세로, 준비된 자세로 물을 마셔요. 이런 용사들만 300명을 모아라. 이 300명의 용사들은 내일 10만 대군을 싸워서 이깁니다. 이들을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위기로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 거 맞지만 우리가 준비된 자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먼저 들여다보려는 노력,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다. 위험 요인이 있다면 그런 위험 요인을 준비된 자세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 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은 지났는데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예, 감사합니다. 열정로로님, 어세시, 예, 감사합니다. 머니드림, 예, 긍정뿜뿜, 네, 센스쟁이님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시겠습니까?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좀 하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그 제 네이버 블로그가 있거든요. 여기 와서 질문 남기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질문 남기시면 제가 시간을 내서 최대한 답변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도 외모도 너무 멋지세요. 예, 어시시002님 너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질문이 1분만 더 기다려 볼까요? 질문이 없으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네, 제가 오늘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목이 좀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제 100% 맥스를 발휘해서 여러분께 더 친절하게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맥스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리고요. 이제 강의가 끝난 걸로 생각을 하고 이만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